정부가 주식 상승의 주식 시장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10년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움직였을 때 실물 경제를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실물 경제가 움직이고 고용이 뒤따라오는 성장의 시대다라는 거고, 실제로 주식 시장은 재고 사이클, 신용 사이클, 투자 사이클이라는 걸 갖고 판단합니다. 하이닉스의 HBM 같은 거는 뭐 여기저기서 찾죠. 삼성전자 요번에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보셨나요? 세 개의 사이클이 다 바닥을 지나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는 확장 국면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23년도 1월달 시황이더라고요. 그때 변화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 때 제가 썼던 화면인데, 보시면 23년도 1월달이니까 모두 다 이럽니다. 침체 서막,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뭐 정말 무서운 게 온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면 살아나올 수 없는 대재앙이 다가온다. 23년도에 침체를 예고했죠. 이 패러다임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과거에 지금처럼 금리를 높이면 반드시 침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져서 침체가 안 오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면 이게 미뤄진 건지 지나간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23년도에 이 모두가 이렇게 그 경제 위기 침체를 얘기했는데 왜 안 왔을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 제가 21년도 1월 달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미 드러난 사실이 돼버린 얘기를 이제 와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2000년대에 은행이 대출을 많이 줘서, 미국 얘기입니다. 대출을 많이 풀어서 가계가 소비가 커지면서 실물 경제가 상승하는 2000년대 주식시장의 상승이 있었다면, 2010년대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으로 양적 완화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 자산시장만 올라갔기 때문에 거꾸로 어떤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났던 거였다면, 이번에 2020년도 이후에 지금 23년, 24년을 움직이는 그 상승의 주체는 정부라는 거죠. 한 번도 주인이 어떤 적이 없는 정부가 주식 상승의 주식 시장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산 늘어난 걸 보면 2008년도에는 은행이 자산이 커지면서 은행이 대출을 줘서 각 사람에게 돈을 풀어서 소비와 경제를 움직였다면, 2010년,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죠. 이때는 연준이 은행에다가 주긴 했지만 이거는 실물시장으로는 가지 않은 유동성,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만 올려놓은, 자산시장만 버블을 만들어냈던 그런 거였다면, 2020년도 유동성의 주체는 정부 지출이었다라는 거고, 정부 지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실물 경제가 움직인다. 지나간 10년,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동안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움직였을 때 실물 경제를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 없는 그 성장이었다면, 지금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할 수 있고 실물 경제가 움직이고 고용이 뒤따라오는 성장의 시대다라는 거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현재 그러한 그 정부 지출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실제 경기, 아까 실물 경제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실물 경제 지표들이 실제로 좋아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데? 라고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러니까 고용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 떨어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 같은 것들이 나쁜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닌데? 좋아진 거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제조업 지표들이에요.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조업 지표들은 작년도 상반기를 바닥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보시면 되는데, 기업 실적은 작년도 2분기부터 2, 3, 4, 올해 1분기까지 4분기째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 게 주체가 누구냐? 정부 지출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조업 건설 투자가 22년도에 비해서 15배. 그냥 치솟았죠. 이거 작년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설 지출 지표. 그래서 건설 투자가 이렇게 올라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산업에 골고루 온기가 가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S&P 500에서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소형주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먼저는 우선 어디로 들어갔냐? 건설 투자부. 그것도 어디? IT 쪽 건설 투자에 들어가요. 화학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IT 건설 투자로 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다 보시면 IRA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법들이 전부 다 대부분 건설 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는 아주 좋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시장은 재고 사이클, 신용 사이클, 투자 사이클이라는 걸 갖고 단계를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고 사이클이 어떤 거냐면 재고가 쌓여 있고 재고가 청산이 안 되면 어때요? 경기는 나빠지는 겁니다. 언제 경기가 좋아져요? 재고 바닥이 와야 그때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작년도 초반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선언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반도체를 찍어놨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언택이라 그래서 전부 다 재택근무하고 전부 다 그 줌 회의하고 이러니까 카메라 그 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과잉 생산해 놨던 게 이제 어느 순간 사실 과잉 생산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감안해서 생산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이 오니까 공급망 병목이 없어졌죠. 공급망 병목 때문에 더 많이 찍어놔야만 됐었는데 공급망 병목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그게 재고로 보이기 시작해서 23년도 상반기 초기에 1분기에 삼성전자는 재고가 이만큼 쌓였다. 그러냐고 어땠냐면 디램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이제 재고가 많으니 덜 만들자. 그래서 감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막 오죠. 그래서 반도체 겨울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시기가 왔었죠. 재고 사이클 상으로. 그 바닥을 찍고 지금 어때요? 이제는 반도체가 옛날 얘기죠. 이제 삼성전자 그런 얘기 안 하죠. 지금 삼성전자는 뭐 없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 같은 거는 뭐 여기저기서 찾죠. 그죠? 삼성전자 이번에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보셨나요? 분기 실적으로 50% 이상 실적이 그 이익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 일이 당장 1년 전에는 감산 들어갔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그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어 놨던 거였다가 그게 재고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재고가 바닥 나면 재고 사이클에서 쌓이기 시작할 때 이때 리스타킹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재고 바닥일 때는 어떠냐면 갑자기 경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은 주문을 해도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늦게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판매사들은 더 많이 주문합니다. 왜? 쌓아놔야 혹시라도 필요할 때 없을까 봐. 그럼 이때부터 다시 재고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재고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리스타킹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재고 사이클을 이제 시작해 줬죠. 만약에 정부 지출이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 리쇼어링 같은 것들을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표 안 해줬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감산 그 부분이 더 길게 갔고 더 오래 갔겠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만나서 미국이 첨단 기술 전쟁을 중국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뭐예요? 중국 너네는 첨단 기술에 손대지 마. 모든 생산은 미국에서 해야 되겠어.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만약에 반도체 생산해내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줄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설 지출이 엄청나게 미국 내에서 올라가면서 뿐만 아니라 재고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또 침체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사이클은 신용 사이클이라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만약에 작년도에 금리가 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채가 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속출하면서 천하 없어도 무너져 내렸겠죠. 침체가 왔겠죠. 근데 작년 내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업 회사채 만기가 언제 돌아온다고요? 27년부터 제대로 돌아옵니다.
작년도에 제가 계속 그랬죠. 올해는 만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도가 안 나요. 계속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게 신용 사이클입니다. 만약에 그때 왜 만기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있죠? 코로나 때, 제로금리 때 다 발행을 많이 해놨어요. 회사채를. 다 코로나 탓이죠. 그것도. 그래서 사이클을 갑자기 앞당겨 준 겁니다. 그래서 신용 사이클의 바닥을 지났죠. 5.5까지 올렸지만 견딜만 하고 중소기업 빼고 대기업은 아주 오히려 더 호황을 들여요. 왜? 코로나 때 회사채 발행해서 그 돈을 받아놨는데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도, 그러니까 금리가 5.5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10년물 금리가 5.5가 아니라 2년물 금리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5%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애플은 30년 채권을 뭐 엄청나게 발행해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내내 지금까지도 5%대 이자를 그냥 따박따박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발행했는데 1%에 발행해서 5%의 이자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금만 들고 있어도 4%가 남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은. 그래서 작년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겁니다. 실적이 결국 뭐예요? 얼마가 남느냐죠. 마진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들고만 현금만 있어도 4%씩 이익이 남는데 어떻게 실적이 안 좋습니까? 특히 신용 사이클 부도 침체가 안 오죠. 콜랩스가 안 온 거죠. 투자 사이클.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하게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미국은 미친 듯이 투자, 무슨 투자? 이게 주시장 투자가 아니라 건설 투자, 캐펙스, 기계 사고, 공장 짓고 하는 투자 사이클이 어때요? 다시 바닥을 찍고,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같은 이런 미국의 전쟁, 중국과의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패권 전쟁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니까 다 위축되고 사업 적게 하니까 회사들도 더 투자 안 하고 캐펙스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침체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정부가 불을 지펴서 정부가 강제로 보조금 줄 테니 공장 더 미국에 들어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사이클이, 침체를 가져오는 세 개의 사이클이 다 바닥을 지나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는 상승 국면, 확장 국면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정부 지출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배경을 깔고 가고는 있는 거죠. 그러면 침체는 없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이클이잖아요. 반드시 낮을 때가 있으면 높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반드시 내려올 때가 오는데, 이번에 경기 침체는 어떨 것 같냐라고 하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 침체는 요렇게 6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어요. 20년도에 질병에 의한 경기 침체 왔었죠. 코로나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70년, 80년 이후에는 통화 긴축과 금융 불안으로, 이게 뭐냐면 자산시장 붕괴예요. IT 버블처럼 이렇게 자산시장이 붕괴하는 이런 요 2가지 이유에서만 주로 침체가 왔지만, 이전에 오일 쇼크, 지금은 오일 쇼크 안 오죠. 왜? 미국은 이제 에너지 독립국이죠. 에너지 수출국이죠. 오일 쇼크 안 옵니다. 이건 안 나타나는. 그 다음에 제조업.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제조업 비중이 40년대, 50년대 30%에서 지금 10% 미만까지 떨어져 있어요. 제조업이 GDP 대비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제조업 위기는 안 왔던 거예요. 그동안 48년 이후에는 한 번도 제조업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왔어요? 통화 긴축 위기, 금융 불안 위기. 재정 긴축에 대한 위기도 이전처럼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재정 긴축이 위기가 되려면 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어떤 과다하게 정부가 지출을 해야 그걸 줄일 때 위기가 오는데, 이전에는 정부가 과다하게 늘린 적이 없기 때문에 긴축으로 인한 사고는 53년과 69년 이후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간은 연준이 금리 많이 올렸을 때 침체 왔고, 그 다음에 자산이 버블, IT 버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버블 같은 거에 의해서만 침체가 왔을 뿐 미국 구조상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지출에 의해서 엄청난 어떤 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만 예를 들어 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차 슈퍼사이클로 들어간 이유가 미국이 패권 전쟁에 불을 지폈어요. 거기에 AI 전쟁에 불을 지폈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는 슈퍼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불 붙듯이 불타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건설 투자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불타오르지만 끝에 가면 어떤 상황이 반드시 오냐? 생산 과잉, 설비 과잉, 공급 과잉 상태가 옵니다. 그거 언제 알 수 있어요? 23년도 1, 2월 달에 이미 그때 나타났던 게 공급 과잉, 설비 투자 과잉이었어. 그게 언제? 코로나 그때 바로 나타났던, 너무 많이 찍어서 너무 많이 생산해서 재고가 쌓여서 값이 떨어지는 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제조업에 관련된 침체가 올 수 있다. 저는 뭘로 보냐면 설비 과잉으로 설비 투자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이번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데 미국에 또 짓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또 줘요. 뭐를? 반도체 회사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비 과잉. 지금은 막 인공지능 이러냐고 막 드립다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너무 많이 공장을 만들었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과잉이야 라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중국이 설비 과잉으로 철강, 조선,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안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불과 10몇 년 전에 2007년, 8년 그런 무렵에 현대중공업 막 이런 한국의 조선사들이 중국의 설비 과잉 투자에 의해서 조선소를 뭐 몇 개를 몇백 개를 지으면서 글로벌 과잉을 갖고 와서 조선이 망가졌어요. 그런 일이 없겠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신용 사이클로 봤을 때 미국의 회사채 만기는 27년에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하기에는 26년 말, 27년 초, 27년이 위험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때쯤 됐을 때 침체는 과거에 없었던 설비 과잉 침체가, 제조업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앞으로 몇 년 뒤고 지금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AI 투자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합친 거의 2배예요.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미쳤다죠. 미쳤다. 예. 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투자 금액에 미국은 2배를 투자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빅텍이 투자하는 것만 4천억 달러인데 그거는 미국 전체의 투자의 4분의 25%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빅텍만 그만큼을 하니 미국 전체는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 빼고 나머지 다 합친 거의 2배예요. 그러니 이 압도적인 투자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박인 거죠. 실적이 미친 거죠. 예. 그 투자는 지금 그래서 과잉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대평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는 한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시장이 진짜로 삐걱대는 사인은 어디서 올 거냐? 빅텍들이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하면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예,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런 이 투자가 어디를 움직이게 되냐면 전력 소비를 움직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포인트가 좀 필요하겠죠. 또 하나 그런 투자에 의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런 전 세계의 투자보다 2배의 인공지능 투자를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건설 투자를 이렇게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신흥국 중에서 잘 나가는 나라는 전부 다 미국 수출이 늘어나는 나라들이에요. 보시면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이 캐나다, 멕시코 폭등이죠. 예, 이게 지금 가장 현재 경제 상태가 좋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도 판단해 볼 수 있는 판단 지표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의 수출이 어디가 늘어나야 될까요? 당연히 대미 수출이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대중 수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모멘텀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미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화 위기가 있었던 닉슨 쇼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달러를 무한정 찍었던,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폭등했던 이때 한국은 수출 비중이 10%에서 20%로 더블로 올라가는 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2000년부터 진행된 이때 20%였던 수출이 40%로 증가합니다. 그 수출이 얼마 전까지 3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미국이라는 통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다시 한국 수출 비중 40% 이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올라야 하는 부분이 맞을 거고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의 종목을 투자한다라면 지금 수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 산업, 그 종목에 대해서.